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숨겨둔 상처 하나를 꺼내볼 용기를 얻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친구에게, 연인에게, 가족에게,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지우기 힘든 상처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 겁니다. 매일 마주쳐야 하고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사이에서 받은 상처 말이죠. 오늘의 주인공도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라는 존재와 마주했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그저 존재 자체가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은 참 잔인하게도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토록 강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고 그녀를 미워했던 며느리는 이제 그 시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움과 의무 사이에서, 용서와 복수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한 여성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자, 이제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녀가 결혼한 건 32살 때였습니다. 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그녀를 맞듣자나 했습니다. 키가 작다는 이유였죠. 시어머니는 키 큰 며느리를 원했다고 합니다. 손자 손녀가 키가 작으면 어쩌냐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참았습니다. 시작이 좋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쁘네. 그래도 키만 좀 더 컸으면 완벽했을 텐데. 그 말에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결혼 후 첫 명절이 왔습니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 식구들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습니다. 나물 무치는 법, 전 부치는 법, 심지어 설거지하는 방식까지도요.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안 해. 그 말을 수십 번 들으며 그녀는 점점 자신이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했으니까요. 결혼 2년 차 그녀는 임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겠지? 우리 집은 대대로 아들을 먼저 낳았어. 그 말에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딸이면 어쩌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순 없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낳으면 그때 가지 뭐. 시누이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그녀는 딸을 낳았습니다. 작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딸이야? 시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네, 건강한 딸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에휴, 쓸데없이 고생만 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딸이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100일상을 준비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첫 아이의 100일이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딸 100일을 이렇게 크게 차릴 필요 있어? 아들이면 모를까. 그래도 그녀는 상을 차렸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이 모였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고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둘째 빨리 낳아야 해. 이번엔 아들 낳아야 돼. 아들 못 낳으면 너 우리 집에 못 있어. 알았어?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딸 데려가라고 할 거야. 아들 낳을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을 안고 있던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고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정말로 그녀의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돈, 딸 좀 데려가세요. 우리 집은 아들이 필요해요. 친정에서 몸조리 좀 더 하고 아들 낳을 준비 좀 하라고 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딸도 손주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이 나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 요즘 사돈들은 예의가 없어. 그 말이 친척들 사이에 퍼졌고 그녀는 명절 때마다 이상한 눈빛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갓 태어난 딸을 보며 참았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미안했으니까요. 남편은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딸도 제 자식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딸이 돌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그녀는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친정에 가야 해요.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며느리니까요.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추석 차례 다 지내고 가. 출가 외인이 친정 상가에 왜 가려고 그래? 시댁이 우선이야. 그 말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추석 차례를 먼저 지내라고요? 어머니,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당장 가야 해요. 안 돼. 추석 차례가 먼저야. 그게 규칙이야. 전화를 끊고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차례만 지내고 바로 가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추석날 새벽 그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밥을 짓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왜 인사를 안 해? 그녀는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말을 해야지. 왜 말이 없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예, 오늘은 저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차례 지내고 바로 갑니다. 차례를 마치고 그들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할머니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로요. 친정어머니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다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그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그 어떤 날에도요. 남편이 중간에서 애를 썼지만 그녀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녀는 시어머니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딸이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죠. 그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절에 며느리가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안 챙긴다고 불평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등을 쓰다듬어 주었고 딸은 엄마 치마를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문 전화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 엄마 없으니까 나를 엄마처럼 모셔야 해.
알았지? 나를 내 친엄마처럼 생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신을 엄마처럼 모시라는 말을 하다니요. 빨리 대답해. 알았어? 시어머니가 다그쳤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또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시어머니의 얼굴도 보지 않았고 목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은 9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에는 남편 혼자 시댁에 가거나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도 이해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너무했어. 이해해. 시누이의 말에 그녀는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대. 그 말에 그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 됐다는 생각도 걱정되는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하고 대답했을 뿐이죠. 민정이가 모실 거래 그런데.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정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누이에게 맡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6개월 후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 밤낮이 바뀌셔서 잠도 못 자고 나도 애들 키워야 하는데. 시누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그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헛웃음이었죠. 내가요? 제가 왜 어머니를 봐야 해요? 나도 알아. 어머니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잖아. 어머니. 그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라고요? 자신에게 그토록 상처를 준 사람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요? 결국 그녀는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갔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작아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그 말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예요. 제 아내요. 며느리? 우리 아들 결혼했어?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허무함 같은 거였죠.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셨어.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 어제 일도 기억 못 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너 어디서 봤는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시어머니의 저녁 식사를 도왔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고 물을 먹이고 약을 챙겼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누구를 돌보고 있는지 계속 잊으려 했습니다. 이건 그냥 환자야.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도움이 필요한 환자일 뿐이야.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예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으니까요.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이제 요양병원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누이가 울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면회 시간이 되어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뜨셨을 때 시어머니는 그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그 말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기억하시는 걸까요? 정말로? 너 착한 애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그녀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했지만 그녀는 거의 매일 갔습니다. 왜 가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의무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미안하다는 말 때문이었을까요? 요양병원의 복도는 항상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302호실 시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부분 잠들어 계셨고 가끔 깨어나면 그녀를 보고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며느리예요, 어머니. 그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며느리? 아, 그래. 고마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곤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손은 말랐고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요양보호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님 정말 효부시네요. 매일 오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 말에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효부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는데 겉으로만 돌보는 사람을 효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효부는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대단하세요.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예쁘지? 네, 예쁘네요. 너도 봄꽃 같구나. 예쁘다. 그 말에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녀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그 말을 몇 번째 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정말로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녀는 처음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나쁜 시어머니였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넌 착한 애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어머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좋은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어머니한테 마음을 닫았었어요. 오랫동안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창밖에서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가끔은 과거의 아픔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배웠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용서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오랫동안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돌보기로 선택했습니다.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도 행동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조금씩 마음을 바꿔갔습니다. 이게 정답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시어머니를 돌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더 솔직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녀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과거가 나를 붙잡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용서라는 이름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